안녕하세요. 올해 50살인 청주에 사는 남자이고 저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며 일하는 공사장 인부입니다. 특별하게 잘하거나 하고 싶었던 것도 없었던 젊은 시절에 일찍부터 건설 현장을 돌며 일을 배웠고 오랜 경력 탓에 제법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가끔씩 현장을 지휘하는 반장까지도 하며 이 일을 천직으로 알며 하고 있어요. 평소 제 일이라고는 남들 앞에서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겪은 일을 말한다는 게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어떻게 제 사연이 들리실지 솔직히 겁도 나고요. 하지만 남들한테 부끄러운 짓 한번 하지 않았고 소신 있게 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 사연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에 인생의 전부를 잃어보신 적 있나요? 작년에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건설 현장을 다니며 건물을 짓거나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곳만 다녔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일은 재개발 지역의 철거 현장이었어요. 철거를 다 하고 난 후에 작업은 들어가 봤지만 처음부터 철거 일을 투입한 건 이번 현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장까지 맡은 중요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나름 사명의식을 갖고 현장 일을 했고 철거 현장이라 더욱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위험했던 일은 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은 정말 안전모가 생명모자일 수밖에 없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쯤 마트에서 캐셔 일을 했고 아들은 대학생이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아들은 방학을 맞아서 아내가 일하는 마트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출근은 서로 달랐지만 퇴근이 같아서 늘 함께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잡무가 많았고 늦게 퇴근을 하게 되자 아내는 혼자 오기 그래서 아들과 함께 퇴근하겠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동훈이랑 같이 일 마치고 갈게. 당신 먼저 자고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말한 일자리는 알아봤어? 젊은 여자인데 알바하고 싶다는데 마트는 이미 자리가 없고 당신이 식당에 일자리 있다고 하지 않았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아끼는 거야? 나 몰래 딸이라도 낳은 거 아니야? 식당에 이모님이 보조할 친구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내일 식당으로 와보라고 해봐. 내 이름 되면 바로 일 시켜줄 거야. 근데 젊은데 철거 현장에서 식당 일을 하겠대? 요즘 애들은 이런 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 보기 드문 아가씨네. 진짜 어디 숨겨놓고 몰래 키우다 이제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못해. 예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아가씨야. 애는 성실하고 착하더라고. 얼굴도 예쁘고 진짜 딸 한 명 있으면 그런 딸이 내 딸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지. 아무튼 내일 가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잘 좀 챙겨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손에서 컸대.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더라고. 당신이 예쁘게 봐줘. 아이고, 누군지 엄청 기대되네. 그런 건 걱정 말고 조심히 집에 와. 나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동훈이 보고 올 때 맥주 사오라고 해. 두 모자 기다리느라 오늘 잠자는 건 글렀으니까. 오랜만에 아들이랑 맥주 한잔 해야겠네. 그렇게 평소처럼 전화를 하고 끊은 게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아들과 아내는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고 택시를 잡으려고 아들이 도로변에 섰는데 멀리서 가속을 하며 달려오는 오토바이족들을 보자 아들은 급하게 피했고 아내는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오토바이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했고 아내에게 달려가다가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의 바퀴에 머리를 치여 아들마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행히 지나가는 몇몇 운전자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었고 집에 있던 저에게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도 모른 채 도착했고 두 눈을 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필 내가 아니고 아내와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차라리 내가 대신 당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가버리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 사는 게 지옥일 텐데 저도 같이 아내와 아들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꿈쩍도 않는 아내와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결국 탈진이 왔고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았어요. 경찰에서는 음주를 한 채 폭주족들이 도로를 누볐고 이 사고까지 이르렀다며 그에 따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요? 세상이 절 혼자 두고 등을 돌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어서 너무 무서웠고 한순간에 혼자가 된 기분은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저를 위한 위로의 말들은 동정의 시선으로 돌아왔고 한순간에 불쌍한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슬픔으로 몸조차 가누기도 힘든 장례식장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고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본 여자였고 누구인지 궁금해서 말을 걸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자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아주머니랑 예전에 마트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일을 같이 한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최근에는 아주머니가 일자리도 찾아봐 주시고 오늘은 원래 아저씨 공사장에 있는 식당에서 뵀을 텐데 식당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고요. 저번 주만 해도 같이 식사도 했거든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젊은 여자는 자신을 33살이라고 소개했고 가끔 동훈이와 아내와 밥도 먹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고 엄마가 없었던 여자는 엄마처럼 아내를 따랐다고 했어요. 동훈이는 자신을 누나로 부르며 지냈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에 아내가 제가 있는 현장에서 식당 일을 소개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혼자서 장례를 치르는 제 곁에 있어줬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제 일처럼 열심히 해줬어요. 이래서 아내가 그렇게 예뻐했구나 싶더군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일을 쉬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매일 술만 마셨고 잠만 잤습니다. 깨어있는 날은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잡고 펑펑 울었고 그러다 배가 고프면 빈속에 술을 먹고 지쳐 잠드는 하루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배를 눌렀고 젊은 여자는 식당 보조 일을 잘한다며 이모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폐인이 되고 있는 저를 보자 여자는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 아내와 동훈이를 생각하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세상에 혼자였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힘을 내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고 제 대신 임시 반장을 하던 사람은 계속 반장을 맡아 일을 했고 전 철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없었던 현장은 저를 두고 수군대는 소리들로 가득했고 한날 한시에
아내와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절 위로는커녕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군요. 평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형님이 오랜만에 일을 나온 저에게 시비를 붙였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남자들의 싸움은 몸싸움이 벌어질 뻔한 지경까지 갔어요. 박씨, 보험금 부자 됐다며? 일은 뭐하러 나와? 나 같으면 보험금 받고 펑펑 쓰며 남은 인생을 즐기겠는데 말이야. 억대 부자 되지 않았어?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한테 한번 말해봐. 그 돈으로 한턱 거하게 살아. 쪼잔하게 감추지 말고 말이야. 이참에 1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2명이나 운 좋게 죽었잖아. 이래서 마누라 사망보험금은 드러나야 한다니까. 남들은 못 타서 난리인데 우리 박씨는 와우, 입이 떡 벌어지네. 내가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야. 이참에 우리 박씨가 쏘는 회식 한번 가자. 한턱 쏴봐.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붙이니 좋습니까? 예전 일로 저한테 쌓인 게 많은가 본데 이렇게 모진 말로 남한테 상처 주기 전에 성실히 일을 해서 능력으로 인정받으세요. 제가 형님을 모릅니까?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쉴궁리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형님이 현장 반장을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박씨 보험금 부자 된 거 맞잖아. 그런 사람이 집에 있지. 왜 현장에는 기어 나와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당신 눈치나 보게 만드냐 말이야. 부자 됐다고 자랑하러 나왔어? 나 같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일 그만두겠다. 자네가 뻔뻔한 줄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네 없어도 일 잘 돌아가. 감정은 격해졌고 자칫하다가는 몸싸움까지 일어날 뻔했지만 주변 동료들이 참으라며 말리는 바람에 일단락됐습니다. 모여있던 인부들이 반장의 정리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때 갑자기 굉음이 나고 아직 예정에 없던 건물 한쪽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명의 인부들이 무너지는 벽을 피하지 못해 깔리는 사고가 생겼어요.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하지 못하고 다친 인부들을 구하려고 사고가 난 곳으로 갔습니다. 반장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붙잡았지만 언제 또 2차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마냥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뛰어 들어갔어요. 인부들은 다행히도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다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탁으로 식당에 일을 줬던 젊은 여자가 크게 다쳤고 여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을 치웠어요. 기절해 있는 여자를 극적으로 구하고 나오자 구조대가 때마침 와줘서 여자를 실어 보냈습니다. 여자는 다행히도 타박상 말고는 크게 다친 부분이 없었고 사고를 당한 인부들도 모두 무사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현장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 집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통장에 아내와 아들의 보험금은 들어와 있었고 평생을 벌어도 제 힘으로는 벌 수 없는 거액이 들어왔고 아무 의욕이 없던 전 마치 걷는 법을 모르는 아이처럼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고 다시 술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현장에서 목숨을 구해줬던 여자였어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제게 올 수 없다며 병원에 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거절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목과 양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여자는 한눈에 봐도 난처한 상황인 듯 보였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양팔을 못 움직여서 옆 침대에 있는 보호자가 음식을 먹여줬고 입원한 지 3일이 됐는데 씻기는커녕 머리도 못 감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자는 간병인을 부를 돈이 없었고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 순간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해 보였고 항상 삶에 의욕이 없을 때마다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여자를 보러 자주 병문안을 갔고 삶에 낙이 없던 저에게 병문안은 마치 아내에게 가는 길처럼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병간호를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간병인을 구해주었고 여자는 일주일을 더 입원을 했어요. 시간은 흘러 퇴원하는 날이 와서 짐을 싸는 걸 도와주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몇 안 되는 짐을 싸는데 여자가 갑자기 울며 들려주는 말은 저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식당에서 일도 못하고 자취방 월세를 못 내는 바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갈 곳도 없고 아직 몸은 쑤시고 아픈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세 질만한 친구들도 딱히 없고 차라리 병원에 더 입원해 있으면 좋겠어요. 집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건가 봐요. 그냥 어디 확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우선 우리 집으로 가요. 나도 아내랑 아들이 그렇게 되고 경황이 없어서 집 꼴은 말이 아니지만 괜찮다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고요. 우리 가족을 다 아는 사이라 하니 자꾸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사고 당한 것도 왠지 내 탓 같았는데 아가씨 사정이 안 좋아 보이니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요. 나도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막막하네요. 내가 아가씨한테 알게 모르게 빚진 게 많아요. 항상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기도 하고 내가 식당 일만 소개 안 해줬어도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됐네요. 아내와 아들의 죽음에 죄책감을 덜고자 젊은 여자를 지극정성 돌봐줬습니다. 여자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아내의 모습 같고 집에서 TV를 보며 웃는 모습이 아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빈집은 어느새 활력이 돌았고 여자와 저는 서로의 외로움을 의지하며 지냈어요. 만약 혼자서 집에 있었다면 장담한데 스스로 저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곁에 있는 여자가 고맙고 항상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일이 피곤해서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왔고 어김없이 손에 편의점에서 사온 술이 들려 있었어요. 그날 밤 어떻게 술을 다 먹고 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셨고 제 옆에는 여자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여자도 별 말이 없어서 다행히 큰일은 없는 듯 했어요. 그 후 여자는 몸이 완전히 나았다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다시 현장 일을 하면서 바빠졌습니다. 아들 방은 여자가 쓰고 안방은 제가 쓰면서 서로 크게 간섭하는 일 없이 지냈어요. 가끔 퇴근을 하고 오면 저녁을 차려놓길래 하루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음식을 장만했냐고 하니 아들 침대 밑에서 비상금을 발견해서 장을 봤다고 하더군요. 여자가 집안일도 하고 가끔 음식도 해주는 게 미안해서 집에서 사는 동안 생활비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용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고 마지못해 받아주었어요. 아내의 말처럼 여자는 생활비와 용돈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줬습니다. 집은 예전에 아내와 아들이 살아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왔고 그 생활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듯 지내다 보니 혹시나 제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불쌍해서 집에 있어주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내 욕심으로 여자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지원해 줄 생각도 있었고,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면 투자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진 행동을 봐서는 여자가 일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왔고, 몇 번을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먹고 있던 밥도 얹히고 말았어요. 요즘 일은 구하고 있어요? 취직하기가 힘들긴 할 텐데, 우리 아들도 대학생이었는데 알바하면서 취직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그 사고를 당해서 그쪽만 괜찮다면 내가 도울 일은 돕고 싶어서 그래요. 부담은 갖지 말고 아직 공부를 하고 싶거나 뭐 도전해보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해요. 어차피 나는 이제 가족도 없고 생각해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내와 아들한테 미안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전에 아내랑 마트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요. 그리고 일 구할 때까지 편하게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으니 편한 일 찾아봐요. 다시는 현장 일 같은 건 하려고 하지 말고. 실은 일을 구하고 싶은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일을 못 구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말해 드려야 할지 엄청 고민했는데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임신이래요. 3주 됐다고. 임신이요? 혹시 저번에 같이 집에서 술 한잔 한 날, 그날인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자는 밥상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굴러지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면 당연히 나갈 줄 알았고 그 후에는 인연이 될 이유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딱 짚어서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서럽게 눈물을 보였고 그날 술을 같이 마신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지 한 달이 막 지날 쯤 이런 일이 생기자 하늘에서 절 보고 있을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책임을 안 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의 배가 빠르게 불러오는 게 눈에 보이자 정말 제 아이가 있는 게 실감이 났어요. 죽은 아들이 환생해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아내에게 못했던 미련을 여자에게 헌신을 다해 잘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사주고 죽은 아내에게 못했던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예전에 처음 봤던 모습과 다르게 여자는 씀씀이가 컸고 한 번은 한밤중에 자고 있는 틈에 제 카드를 들고 쇼핑을 하고 온 것을 들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참아주었습니다. 아내도 동훈이를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해줬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으니까 조금 너그럽게 가자고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여자는 점점 배가 부를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결국 참다 못해 처음으로 화를 내고 말았어요. 도저히 생활비로는 못 버티겠어요. 그냥 제 명의로 된 카드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곧 아이도 나올 텐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매일 생활비 받아서 쓰는 게 눈치도 보이고 가끔 다른 현장 가면 집에도 안 들어오시잖아요. 매일 전화해서 돈 붙여달라는 것도 미안하니까 카드 하나 만들어줘요. 저번에 용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벌써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임신하고 힘들다는 거 아는데 한 달에 300씩 주는데도 모자른다면
앞으로 돈을 더 준다 해도 모자랄 텐데. 아이 나오면 그때 카드 줄 테니까 우선 받는 돈으로 생활해요.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버는 게 한정적인데 앞으로 아이 나오면 돈이 더 들잖아요. 조금만 아껴봐요. 내가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지금 찾아온 이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호강하며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해주고 싶고 물론 당신한테도 내가 잘할 거예요. 그러니 좀만 아껴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야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 아이를 10달이나 품고 낳은 나는 뭐가 돼요? 불러오는 배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안 좋은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괜히 이 집에 오래 있어서 이런 꼴이나 당하고 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제 몸도 무거워서 어차피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카드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혼자였던 사람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못해주냐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준 고마운 사람인 건 맞기 때문에 여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여자에게 카드를 줬고 예상처럼 매달 한도에 꽉 차게 카드를 썼어요. 임신을 했고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친구들을 불러서 난장판이 되도록 집에서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꾸 실망을 안겨주는 여자가 답답했고 결국 그동안 쌓였던 여자의 행동에 또 화를 냈고 자고 있는 여자를 깨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임신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친구들을 불러서 집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요.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곧 아이 엄마가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놀 거예요? 이래서 나이 어린 남자랑은 살아도 나이 많은 남자랑은 못 사나 봐요.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요? 차라리 이 아이 생긴 거 알았을 때 그냥 말하지 말걸.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이렇게 돈 쓰고 친구들 만나서 놀지 않으면 못 견디기 힘들다고요. 고작 집이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이건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화내시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 낳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저한테 막대하세요?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아줌마랑 동훈씨 봐서 참고 또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극시키지 마세요. 애 낳고 나면 또 달라지겠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여자는 황당한 말을 했고 자신을 건들면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됐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아무리 임신을 해서 성격이 변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의 성격같이 행동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니어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자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진통이 왔고 여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연분만을 하려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여자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의사는 수술을 결정했고 의사의 입에서 뜻밖의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여자에게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산모가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진통 올 때까지 절대 애 안 낳겠다고 하더니 이제야 진통이 왔나 보네요. 예정일보다 너무 늦게 오신 건 아시죠?
산모분이 최대한 늦게 낳겠다고 하도 고집을 피우시길래 날짜를 받아오신 분들이 간혹 그렇게 하시거든요. 분만 날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인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애만 뱃속에서 키워와서는 절대 자연분만은 안 돼요. 산모 힘들어서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애를 뱃속에서 키웠다니요? 전 조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10달도 못 채운 것 아닙니까? 아우님, 산모에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진료 올 때도 산모 혼자 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조산 같아 보이세요? 산모분이 예정일이 꼭 지나서 낳고 싶다고 최대한 늦게 낳을수록 좋다고 해서 못해도 예정일에서 일주일은 지나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뱃속에 아이 키우면 낳을 때 고생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집이 장난 아니던데요. 아이 초음파 사진은 보셨어요? 아이는 건강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자는 제게 아직 8개월 정도 됐다고 했고 지금 의사의 말은 10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너무 달라서 황당했고 왜 계열수를 가지고 여자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우선 생각은 나중에 하고 아이만 무사하길 바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이를 만나는 순간 죽은 아들의 어렸을 적 얼굴과 똑같아서 안도했습니다. 아들과 제 눈을 너무나 똑 닮은 사내 아이였어요. 아이를 보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여자에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떠나갈 만큼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준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는 신생아실로 갔고 여자는 회복을 위해 병실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고 매일 여자와 아이를 보러 갔어요. 하루는 여자에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고 케이크가 먹고 싶다는 말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몸이 안 좋은 것이냐고 물었고 여자는 사온 케이크를 먹지도 않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수저에 떠서 줬는데 갑자기 제 손을 탁 치더니 숟가락이 병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러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가 불만인지 물었고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백을 했고 저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도대체 또 왜 이러는 거예요? 한동안 괜찮더니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아이도 낳았고 지금 함께 살 새로운 집 알아보고 있어서 정신없이 바빴어요. 퇴원하고 조리원으로 들어가면 내가 리모델링도 싹 해놓고 근사한 집으로 모실 테니까 조금만 참고 아이 엄마가 잘 먹어야 힘이 나는데 제일 유명하다는 빵집에서 사온 거니까 한번 먹어봐요. 왜 계열수 속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하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다면서요.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요. 아이는 그쪽 아이가 아니라 동훈 씨 아이예요. 동훈 씨랑 아주머니 사고 나기 전에 동훈 씨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때는 3주 정도밖에 안 됐었고 갑자기 동훈 씨랑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됐어요. 아저씨는 다짜고짜 제가 동훈 씨 아이 임신했다고 찾아가면 당연히 믿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이 낳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고 생각해보니 갈 곳도 돈도 없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지냈는데 동훈 씨 방에서 지내다 보니 짐들이 치우다 만 것들이 많더라고요.
동훈 씨가 메모를 해놓은 걸 봤어요. 처음에 임신 사실 알았을 때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책상 달력에 그날을 동그라미 쳐놓고 아빠가 된 날이라는 메모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선인 아이를 낳고 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그날 술을 같이 먹는 걸로 빌미를 잡고 임신을 했다고 말했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술을 먹은 척만 했고 다 드시는 바람에 취하셔서 잠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옆에서 잠만 잔 거예요. 그 덕분에 임신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받아들여줘서 감사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죄책감이 있어서 모질게 말하고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제가 나쁘게 가야 저한테 못되게 구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속여서 죄송해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하셔도 돼요. 틀림없이 동훈 씨 아이 맞거든요. 그럼 지금 저기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동훈이 아이고 나를 10달씩이나 속였단 말이야?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쪽을 어떻게 한 줄 알고 나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얼마나 흉보겠어. 내가 그동안 마음 졸인 걸 생각하면 지금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 하늘에 있는 아내랑 동훈이한테 죄책감이 들었고 말도 못할 만큼 미안하고 2번 죽이는 일 같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임신 사실 알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위에서는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젊은 여자 만나서 애 낳는다는 소문까지 돌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우리 가족들 이름에 먹칠할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들 아이라니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거야? 억울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이 아이 보고 아내와 아들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해주면서 잘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아이를 보는데 영락없는 동훈이 자식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될 뻔했다가 손주로 된 녀석이 저를 보며 웃는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선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든 손주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여자에게 고맙고 제가 앞으로 살 이유를 준 고마운 일이니 감사해야겠죠. 현재는 손주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맡아 키울 자신이 없다 했고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험금 일부를 주었어요. 새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앞으로 손주가 엄마 없이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게 하는 게 가슴이 쓰이긴 합니다. 자식은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 선택이 잘한 걸까요? 여자가 아이 키우기 싫다 해도 끝까지 맡아서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전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